깜짝 놀랄 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 조용한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일본인 소년이 단 3분 만에 미국 대학교 졸업반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풀이 방식이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접근법이었다는 점인데요. 선생님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그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 조용한 소년은 뉴욕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 소년에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문화와 언어, 교육 방식까지 넘나든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미국 브루클린의 한 교실에서 모든 교사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단 3분 만에 한 동양인 소년이 대학 졸업반 수준의 문제를 풀어낸 순간이었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은 그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평범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간에 모두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켄토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규모와 다양성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브루클린의 제임스 메디슨 고등학교에 전학 온 첫날, 저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무척 두려웠거든요. 전학 첫 주에는 질문 하나에도 대답을 피했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제게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를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 이해될까봐, 틀릴까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게 곧 조용한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죠. 저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교실 맨 뒤쪽 창가 자리.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저 역시 아무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들이 흐르던 어느 화요일 오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학 시간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 로페즈 선생님은 유쾌하면서도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날 선생님께서는 평소와 달리 칠판에 매우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 대학 졸업반에서도 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건 못 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문제의 구조가 익숙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중에 접했던 심화 문제 유형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도전해 볼 사람? 이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전학 온 이후 제 의지로 수업 중 손을 든 것은 그 순간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라는 표정이었고 선생님조차 놀란 듯 한참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래도 결국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칠판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칠판 앞에 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제를 차분히 분석한 뒤 일본에서 익혔던 방식대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도함수를 이용한 접근이 아니라 보다 직관적인 그래프 해석과 역함수를 이용한 풀이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식 풀이법과는 다른 접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모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분 만에 저는 정답에 도달했고 그 풀이 과정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진 그 찰나 선생님은 제게 이 풀이 어디서 배운 거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저는 일본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흘러가던 흐름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풀이법을 학교 수학부에 전달하셨고, 학교 측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한 번의 손들기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신 건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난 직후였습니다. 평소에는 학생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무척 진지한 얼굴로 저를 교무실 옆 작은 회의실로 이끄셨습니다. 켄토, 너의 풀이 방식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니? 저는 천천히 일본에서의 수학 수업 방식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던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익혔던 분석 중심의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오시는 수학 교수님 앞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교수라니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저에게 그건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켄토, 너 자신이 얼마나 멋진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그 재능은 숨길 게 아니라 나눠야 할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이 제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도 말이죠. 결국 저는 교수님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의 말을 믿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그저 조용한 아시아 소년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준 순간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회의실에는 3명의 외부 인사가 들어섰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신을 컬럼비아 대학교 수학과 교수 에드워드 킴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듯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풀이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시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설명을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것이고 늘 해오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분간의 발표가 끝났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천재성이라기보다는 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일본식 수학 교육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풀이네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천재라는 단어가 아닌 교육 방식의 차이라는 표현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 배경과 문화 속에서 길러진 방식이 소중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후 학교에서는 수학 클럽에 저를 초대했고 몇몇 친구들이 제게 수학 문제를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방식에 익숙해지며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학 클럽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켄토, 혹시 너만의 방식으로 짧은 수업을 한번 해볼래? 우리가 배우는 방식과는 많이 달라서 더 흥미롭거든.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식 사고력 중심의 문제 접근법, 도형을 활용한 직관적 사고 훈련,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 등을 정리하며 미국식 커리큘럼과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그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방식에 놀라워했고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제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소년이었던 저는
점차 수학 클럽의 중심 인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학 클럽에서의 수업 이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쉬는 시간마다 여러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뒷자리에 숨어있던 제가 갑자기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어색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학 클럽 내부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제 방식이 너무 일본식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 왜 자꾸 이상한 그림 그리고 도형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긴 미국이야. 그 말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한 수업과 정성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 어울릴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럽 시간 중 한 학생이 제 발표 도중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서야?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담당 교사였던 리처드 선생님께서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상처가 깊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조용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학 클럽에도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의 질문에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피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명의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로페즈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켄토, 왜 다시 숨어버린 거니? 너의 방식은 다른 친구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보여주는 귀한 경험이었단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모두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문이 아니어서 그렇지. 너는 이미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식 방식과 미국식 교육을 융합하는 방법. 즉, 기존의 미국식 교과서 문제에 일본식 사고력을 가미하여 두 나라의 강점을 합친 수업을 기획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몇 주간 저는 수많은 사례와 문제를 분석하고 친구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다시 한번 수학 클럽에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 당일 저는 먼저 친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수학을 왜 배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며 그 문제를 일본식 방식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수학의 답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후 조용히 다가온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켄토, 오늘 너 덕분에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게 느껴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단지 수학 문제 풀이 그 이상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받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클럽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제 방식도 하나의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전환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수학 클럽에서의 변화 이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학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소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저를 편하게 대하며 수업 후에도 서로 수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켄토, 혹시 뉴욕시 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사 세미나에서 발표해 볼 생각 있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고등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아직 서툰 제가 교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이번에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세미나는 뉴욕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창의적 수업 모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가 발표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본식 수학 교육과 미국식 교육의 융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15분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수많은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선 저는 다시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보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여기에 담긴 건 단순한 수학이 아닌 제가 살아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타카하시 켄토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제가 일본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배웠는지,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문화적 차이를 느꼈는지 솔직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저의 방식이 우월한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성은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 교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셨고 한 분은 눈가가 붉어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단지 수학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그 이후 저는 여러 학교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공립학교에서 저의 수업 방식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때로는 나도 이민자예요 라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연결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수학 교육을 잇는 다리이자 문화와 문화 사이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미국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켄토, 넌 조용한 혁명이야. 아무 말도 없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때론 깊이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제 영어는 완벽하지 않고 발표를 할 때면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제 방식, 제 배경,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신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차이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갖지 못한 당신만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타카하시 켄토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꼭 이곳에 제보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